네, 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PD님, 예. 괜찮으세요? 왜요? 아프셨잖아요. 어딜 자꾸 찔러봐요. 아니, 어디 남자를. 아프신가. 아유, 감사합니다. 걱정되더라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 아프다고 하면은 약간 더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잘 안 아픈 사람이 아프면 아주 그냥 호대의 끝을 보잖아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네, 있었냐고요? 몸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아유, 예, 갑자기 일요일 오후에 네. 집에서 네. 밥을 먹고 어떤 방송을 할까 고민하다가 슬슬 좀 뭐가 찾아오더라고. 네. 예, 그러더니 이제 좀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면서 눕히는 거예요. 아내분께서 아니,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검은색 그 사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눌렀구나, 이제. 그래서 곰새말이 아니고요. 몸이 안 움직일 정도로. 근데 이제 잘 때 너무 이러다 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지금도 회복이 아직 안 되신 거.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저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중독이야. 안 그래요? 쉴 때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손가락은 안 쉬시더라고, 네. SNS. 내가 아픈데 이건 못 놓고.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쭉 살펴본 결과. 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긴 한데 그래서 왜 취미가 없을까. 일이 다른 일보다 이렇게 재미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뭐 수입과는 상관없이 밤낮 24시간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이런 맞아. 생각이 들 때. 그럴 수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저 영화관에서도 메모하거든요. 저 멘트 써먹어야지. 막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러거나 유난히 뭘 잘하고 싶다거나 그게 아니라 맨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걸 하면 어떨까? 저기 위에 뭐 얹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김용민 PD는 누구 성대모사를 뭘 따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엔 성대모사 개발은 거의 못하고 있고 네. 그냥 건강만 좀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요. 현상 유지. 지난주에 사실 좀 뭔가 하나 굉장히 좀 시리에 적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뭐요? 만스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이런 상황은 그게 정말 몸살을 불러올 만큼 충격적인.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이게 도대체 법은 있는데 법을 위반했는데 무죄라고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법을 잘못 받았는데 변호사들도 이건 다 유죄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래서 참 이거 때문에 또 시리에 적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무죄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이게 봐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그 사람만 그렇게 봐주는 근데 이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당을 찍는 투표가 있잖아요. 네. 대표 같은 경우. 네. 근데 당은 변함이 없고 결국 이제 후보를 내면은 투표용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당 이름이. 근데 그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다. 이런 식인 거야. 아니 그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후보가 투표용지에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당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끔 판단이 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거의 그거 흡사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거는 저희가 안 되겠다. 좀 더 탄탄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지금의 것도 뭐 이거는 당연히 유죄인데 이걸 무죄라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니까 다음 수요일에 저희 김용민 TV가 특집을 꾸밉니다. 우리 평화나무의 공명선거 감시단 네. 법률 자문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모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두둑히 돈을 준비하셨다가 저희도 출동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몇 시에 나오시길 2시 바랍니다. 반부터 2시 4시까지입니다. 반부터. 아유, 맘스 우리도 모르게 시사가. 확정이 됐군요. 저 두 분 사이에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맘스 시사에서 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낮 2시 반에 만나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파도 허락 받고 아프세요. 그래요? 내년 대선 끝나고 근데 아파주시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저랑 이재명 후보자님께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자님한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기 정말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이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했어요. 뭔데요? 떡상했어요. 뭔데요? 채널A 오늘 아 진짜요? 채널의 뭐 어떻게 호감도도 나왔지? 높아지고 있어요, 갑자기. 채널A. 채널 호감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예, 채널A와 리서치가 네.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네, 아, 전화 이제- 면접 정확성이 높죠. 네, 17%가 유선 전화 조사고 네. 그러면 83%군요. 나머지 네. 83%. 휴대전화로 이제 조사한 건데 네. 네. 결과 이재명이 35.5, 윤석열이 34.6. 박빙이네요. 박빙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앞질렀네. 계속 지다가 골든 어머나. 크로스를 0.9% 포인트로 앞서 이제 말하자면 골든 크로스를 한 거죠. 오차범위 내에서 골든 크로스를 한 그러니까 거죠. 숫자보다 추세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올라가는 추세.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마주친 만난 거예요. 거잖아요. 오. 만난 거예요. 그래서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네. 그리고 그동안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컨벤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드러나면서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어떨 때는 오차범위 박근 기본이고 십수 퍼센트 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 갔다가 계속 이재명 후보가 쫓아왔고 윤석열 후보는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35.5 대 34.6으로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골든 크로스를 이뤘습니다. 11월 5일 이후 처음으로 이긴 건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이거 갖고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는 네. 모르겠지만은 이 디테일을 보니까 말이죠. 여성에서 항상 치던 그 이재명 굉장히 후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불과 2%포인트 지는 걸로 나왔고요. 2030은 앞섰습니다. 이재명이 아, 앞섰어요. 진짜요? 2030이랑 여성이 키포인트여서 이번 네. 선거에 오늘따라 앵커님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오늘 좀 뭐. 채널A에 계셔가지고 아, 그런가? 아, 그래서. 호감도가 상승하고 아니에요. 있는 채널A에서 저를 미워하면서 오늘따라 굉장히 더 미모가 아, 그래요? 빛나 보입니다. 오늘 많이 발랐어요. 머리 잔디를 가리더라고. 예. 채널 A.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도 한 네. 자릿수 격차로 줄어들었고요. 서울? 네, 네. 많이 뒤졌거든. 아. 한 자릿수 격차로 줄어들었고 네. 부산 같은 경우 이재명 35, 윤석열 40. 거의 네. 많이 줄었네요. 있네요. 무엇보다도 중도에서는 전체 중도에서는 34대 31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어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식 자, 관련 그래서 유튜브가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관련이요? 주식 관련해서 아. 그렇게 박식하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 20, 30대 남성, 여성 주식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좀 호감도가 올라갔다라고 하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 지난주에는 뭐 초등학교 3시에 하교하겠다라는 정책에 엄마들이 매우 환호하더라고요. 너무 환호합니다, 그거. 네. 이런 어떤 정말 실용성 있는 정책들 그리고 또 이 후보의 어떤 가치가 이제 빛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자님 어떤 행보가 있었죠? 그동안 이제 이준석 말씀을 대표가 안 네, 하시고 1분 30초, 네, 1분 30초 동안 집안 싸움. 침묵을 아, 지키신. 침묵 싸움. 왜냐면 침묵해야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아, 무대에 서서도 침묵하다가 침묵을. 지지율이 좀 무건수행을. 추락한 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조사 중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뭐요? 배우자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배우자. 네, 그래서 김혜경 대 네. 김건희, 김혜경 32, 김건희 15. 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나네. 네,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호감 대 김건희 비호감은 호감 15, 비호감 5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직 등장을 안 하셔서 그런가? 김건희 님이 아직 등장을 안 하셔서. 등장을 안 하셔서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등장하면 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그분의 등장을 왜냐하면 기다리고 이게 저는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측면도 하나 있었던 게 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청와대에서 임명장 받으러 갈 때 네, 네. 그렇죠. 이 이미지. 너무 호감도가 높았어요. 예쁘잖아. 네, 그러니까 외모에. 그랬었는데 이 김용민 PD가 말했던 저 비호감도를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회수 되게 많이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한 특정 연예인을 되게 싫어해요. 이유 없이.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왜 싫어하냐고 난 저 사람 좋은데 그랬더니 정혜인 씨를 싫어하는 김용민 PD와 같은 마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었기 나 때문에 누군지 알 것 같아. 그 당시에 개미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그 개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아 진짜요? 그 팩트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 아직까지 미워요 우리 오, 신랑은. 저도. 네, 그래서 제가 같은 왜 마음이에요. 그러냐 그랬더니 주식을 투자하는 개미의 입장에서 저렇게 주가 조작을 하는 경험이 있었다. 물증은 없지만 어쨌든 심증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치. 20, 30대들이 보통 주식 투자를 다 하잖아요. 가상화폐도 많이 하고. 그치.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 개미들한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모르지. 인식이 없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 집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하니까 다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어떤 건지가 좀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제가 이제 대선 후보들 재산 조사를 좀 했었어요. 오, 재산이요? 예, 궁금하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정치 시즌에 뭘 하면 좀 조회수를 올려볼까 생각하다가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이 거기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되기 전까지 네. 주식을 한 10억 원대 정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슈퍼개미였던 거예요. 우와, 진짜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계속 해왔고 또 하나는 대박. 주식을 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린 적이 있었대. 통이 크네, 이분이. 근데 이제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사실
뭐 몇만 원 주식 투자해봐야 뭐 대박이 그렇죠. 날 수가 있겠어요. 대박이 나도 5만 원 투자하면 100%가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할 때 영끌해서 화끈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념들을 많이 갖죠. 예. 그렇게 또 슬슬 또 유도하고.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자님의 재산이 얼마인데요? 한 25억 정도 되는데요. 오. 그중에 대부분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게 이제 IMF 때 98년에 사가지고 분당 순회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게 그럼 이제 많이 올랐죠. 살 때는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오래 살았으니까 분당 아파트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금이 배우자 두 아들 그리고 후보자까지 합쳐서 한 10억 원 정도 그래서 한 20여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으면 시장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겠어요. 뭐 그때 리먼 브로더스인가 난리 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개미 투자자로 겪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들이 아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후보자를 특별히 지지하는 건 아닌데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누군지가 되게 궁금해졌던 게 메타버스였어요. 아 왜요? 메타버스가 매일 타는 버스잖아요. 이제 정책을 얘기하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주변에 요즘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메타버스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기술적 용어로 메타버스가 그치. 뭐냐. 왜냐하면 주식에 메타버스 이름만 들어가면 주식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치.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노후 자금을 투자해야 되니까 메타버스가 궁금하고 젊은 친구들은 주식이 많이 올라가니까 메타버스가 궁금한데 정책을 홍보하는 이름을 메타버스라고 짓고 그다음에 매일 사람들을 만나는 면을 넓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후보가 먼저 확정이 됐으니까 역시 관록이 있으니까 다르다 이런 생각을 전 좀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슈와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하는 사람이 바로 맞아요. 이재명 후보입니다. 민생에 관해서는 진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막 그게 의문이 들 정도로 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너무너무 모르잖아요. 이분은 재산이 어떻게 돼요? 윤석열 아, 후보자님은? 65억, 68억 정도 되는데요. 와. 본인 재산은 예금 2억 원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네. 다 예, 다 이제 배우자. 아 진짜? 예, 결혼할 때 재산입니다. 2천만 원 들고 결혼해서 지금 65억 거의 70억 다 되는 재산을 모았어요. 네. 이 50살에 정도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 그래요? 검사장 되는 양반이 2천만 원.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다면은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재산을 부인 이름으로 거의 90%를 네, 해놨네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65억,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65억에서 68억이었는데 그래요. 지금 아크로비스타가 공시가격으로 13억 5천만 원이 지금 신고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공시가격이니까 실제로 판매되거나 거래되는 가격은 평수가 너무 넓더라고요. 164제곱미터니까 오, 꽤 높네. 한 5, 60평 되잖아요. 네. 아크로비스타 거기가.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그 평수는 거래된 게 거의 없고 그거보다 좀 작은 평수가 거래됐었는데 24억에서 25억 정도 해요. 우와.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땅이 12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창고 임대 용지부터 시작해서 대단하시네. 그다음에 땅보다도 더 많은 건 현금. 오. 현금이 50억이 넘더라고요. 오, 그래요? 오, 나도 근데 한번. 이 아내 명의의 재산 때문에 검사로 임명됐을 때 검사 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었다는 아.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빈층이었다가 네. 그러니까 이 재산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대선 후보 재산을.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뭘 타나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재명 후보들을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다 국산 자동차를 타요. 근데 외국산 자동차를 탄다고 홍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국가혁명당에. 아, 네. 허경영. 허경영 후보인데 허경영 후보는 올해 초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롤스로이스를 타고 나왔는데 맞아요. 자기는 10몇 년 동안 이 차만 탄다 그랬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차가 지금 이상한 게 이 차가 출고가가 6억 5천이거든요. 근데 이 차를 올해 여름에 자기가 10억을 주고 샀다. 왜 더 비싸게 주고 샀지? 그러니까 옵션이 올라가면. 아, 네, 근데 치는 옵션으로. 과거에도 이 롤스로이스를 탔는데 자동차 보험료를 못 내가지고 미납한 적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이 롤스로이스 태워주겠다고 저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누가? 허경영 씨가. 아, 그래서요.
방송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방송이 끝나고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롤스로이스를 태워주겠다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차 타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번호를 차단했어요. 근데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요즘에 또 진짜. 허경영 씨가 계속 저도 전화 받은 적 오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전화 2개를 몇 년 전에 차단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ARS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래요. 실제 목소리가 녹음된 거. 근데 최근에 그 전화가 온 거예요. 01로. 그래서 허경영 목소리가 0275로, 예. 전화 와가지고 깜짝 놀라 내가 차단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화했지 했는데 그 녹음기래 왔더라. 그때도 그 롤스로이스로 계속 그랬는데 아 이분의 공약이나 정책이 먹힌다는 게 심상정 후보님인가 그분을 앞질렀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약간 좀 아니, 왜냐하면 이상하다. 이분 재산이 되게 신기해요. 얼마예요? 2007년인가 왜 대선 때 재산 신고하잖아요. 그때 6억인가 7억밖에 안 됐는데 네. 14년 동안 지금 거의 한 70억이 돼요. 재산이. 비트코인 했나? 뭐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강연 사업으로 돈 벌었대요. 뭐요? 지금 강연이야? 예. 강연으로 70억까지? 그 양반이 이제 정치만이 아니라 종교적 어떤 예, 맞아요. 그 예. 이미지까지 내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몇 번 토론에 나가가지고 제발 이제 종교 쪽에는 발을 딛지 말라 했는데 네. 그냥 돈 싸들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하늘궁이라고 해서 지금 그 궁전에 사시잖아요. 그래요? 양평인가 가평인가에? 아, 그래요? 네, 그게 궁전에 이제 사세요? 대부분의 재산이고 그 다음에 그 차. 그래서 요즘 유튜버들이 그렇게 한우를 많이 가더라고요. 가서 뭐라고 시키는 게 있는데 그걸 외치면 밥을 먹게 해준대요. 3번인가 4번을 외치면. 근데 강연료가 비싸던데요. 한 번 들을 때 30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단 신청했대. 법인을 신청했더라고요. 법인을 신청하면 이제 세금 체계가 좀 달라지죠. 네. 종교법인이면은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종교면은 안 내지 세금을. 아 그래요? 안 내. 아 또 이런 게 그래서 있었구나. 교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재산들이 그랬는데 아까 제가 주식 얘기를 하면서 이 후보들마다 돈을 벌어들인 과정들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주식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해봤던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한 뭐 8개, 10개 정도로 투자했던 근데 이제 경기지사가 되면서 딱 그러니까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우리 저 밑바닥 인생들 네. 네, 모든 애환을 다 알아요. 다 경험해봤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부터 이제 중산층까지 그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네. 또 노동 현장에서 소년 때부터 얻어맞으면서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꿈꾸며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민생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맨날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시사정치 얘기를 들으니까 아는데 오늘 제가 KBS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전화 연결했거든요. 제 친구랑. 네. 내년에 대선 후보 혹시 정했냐, 투표할 거냐. 자기 정하지 못했다. 후보들이 다 비호감이다. 왜 비호감이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자는 조폭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조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뉴스에서 다 조폭이라고 나오고 막 돈 받았다고 나오는 거. 재파 걸. 그거. 네. 예.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그래서 언론들이 이렇게 계속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와, 깜짝 20대들이 놀랐어요. 뉴스를 접하는 게 다 카카오. 다음 카카오 이걸로만 보는 거예요. 물론 20대들도 가짜 뉴스가 많고 언론이 뭐 그렇게 다 사실만 얘기하는 걸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맨날 볼 때마다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뜨는 거죠. 클릭해서 볼 만한 자극적인 것들. 그러니까 매일 그걸 보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진면목이나 어떤 주식 이런 강의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맞아, 아예 무슨 뭐 관련한 의혹들 제목 장사하는 그런 기사들에 현혹돼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네. 대선 후보를 누굴 뽑아야 될지 누굴 뽑고 싶다가 아니라 누가 덜 싫은지 그러니까 비호감에 따라서 이제 투표 결정을 하게 더 싫은 되더라고요. 사람 떨어뜨리려고 덜 싫은 사람 뽑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약간 근데 충격받았어요. 최근에 제가 20대 2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대선과 관련돼서 물어봤더니 20대 여성인 친구가 저한테 뭐냐면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재산 정보를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다 가짜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뭐 내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한 거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너무 깜짝 놀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문자로 된 걸 안 보기 때문에 꾸준하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저한테 오히려 20대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앵커님 저 어차피 시사 하실 거면 정책을 극명하게 좀 비교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방송국에서는 정책 얘기가 재미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시청률도 안 나오고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학 20대들은 나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오는지 제일 그리고, 맞아요. 네, 맞아.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네. 받을 수 있는 도움과 정책 이런 그쵸. 거를 원하더라고요. 또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무슨 손해를 보는지 그럼요. 좀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돼야 나한테 어떤 살에 와닿는 맞아요. 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제가 20대였을 때는 이렇게 정치에 관심 없거나 다 뭔가 환멸을 느끼면 투표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대들은 반드시 않아요. 투표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반드시 투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르더라도 뭔가 치우친 정보만 얻었더라도 이 사람들이 반드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진짜로 이 사람들이 살에 와닿게 뭐가 자기 삶이 바뀌는지를 비교해주는 그런 데이터들, 그런 정보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맘스 시사의 특집으로 준비해보죠. 공약 비교 이런 거 쉽게 풀어주는 거. 저도 잘 모르지만 두 분께서 또 워낙 설명 잘해주시니까 여기는 또 이재명 후보자님 담당이시니까 아유, 왜 그래? 내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사실 40대부터 이후 세대들은 어느 정도 마음에 그렇죠. 무슨 정보가 나와도 어디를 찍겠다 대충 심중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없는 사람들이 20대, 30대거든요. 그리고 언제도 옮겨갈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여성 지지율을 항상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변화가 있다는 것과 20, 30대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기 네.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하여튼 김건희 씨의 비호감이 50%가 넘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호감은 15%.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 남편과 최윤순 엄마가 있다면 저희에게는 김엄마와 빵준서가 있습니다. 바로 광고로 이어집니까? 배가 제가 볼 때 광고 고파가지고. 들어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빵준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명장님의 자, 그럼 제가 읽을 테니까 세 분은 애플파이입니다. 드세요. 이거 네. 진짜 맛있잖아요. 자, 아시죠? 빵준서 애플파이입니다. 대한민국 제11대 제과 명장, 제과 대통령, 빵통령, 네. 빵준서의 애플파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직접 구워 먹는 애플파이 생지로는 대한민국 역대 최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강일 것 같아요. 100% 국내산 사과잼을 듬뿍 넣고 반죽을 한번 접어서 삼각형으로 만든 빵준서 애플파이는 바삭한 페스츄리 식감과 진한 사과잼의 밸런스가 밸런스. 일품입니다. 밸런스는 저기 미국의 미시시피주의 사투리예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미시시피 안 믿거나 가봐가지고. 말거나. 네. 안 가봐가지고. 사과잼 역시 빵준서가 직접 만들어서 사과 과육의 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많이 달지 않은 은은한 달콤함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과육이 달지 않는 들어있어요. 게 중요해요. 네. 뭉갠 게 아니라 씹혀요. 이거 씹혀요. 심지어 씨가 씹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건 잘 도려내고요. 네. 조리는 정말 쉽습니다. 에어프라이어 혹은 오븐에서 170도에서 18분에서 20분 정도 구우시면 완성되는데 굽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굽는 동안에 이 빵준서 애플파이에 맞아. 버터 가득 빵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기 때문입니다. 자, 빵준서 애플파이 4개 들어있는 거 9,500원, 8개 들어있는 거 14,500원, 8개 들어있는 거 사시면은 24% 추가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파이 4개와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한 팩, 이거 22,500원입니다. 15% 추가 할인하는 것이고 8개 들어있는 애플파이와 미니 크루아상 한 팩, 26,300원, 27% 추가 할인하는 겁니다. 자, 많이 정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먹어도 맛있는 달콤 바삭 빵준서 애플파이 김용민닷컴에서 배송비 무료에 압도적 특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빵준서 빵 중에 사실 찹쌀떡이 제일 잘 팔리고요. 카스테라도 좋지만 저는 애플파이를 개인적으로 아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상큼하네.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제과점에서 파는 애플파이들 많잖아요. 그거 좀 달고 사실 사과가 사각사각 씹히기도 힘들고 물이 잘 안 잼만 있죠. 페스트리도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겉과 속과 모든 게 완벽해요. 그래서 저는 찹쌀떡보다 이 애플파이가 개인적으로 빵준서의 진짜 베스트 제품이다. 이거는 생지로는 정말 대한민국 최강인 건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크루아상 좋아해서 크루아상 먹어봤거든요. 크루아상도 장난 아니에요. 네. 그냥 집에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놓고 그냥 하는데도 근데 이거 진짜 애플파이가 더 맛있네요. 네, 애플파이가 진짜 정말 여러분 꼭 부드럽고 드셔보세요. 페스츄리가 진짜 부드럽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빵을 안 먹거든요, 잘. 왜요? 전 빵을 진짜 그러니까 저는 대신 밥을 엄청 좋아해서 밀가루 안 드세요? 밀가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받쳐요. 그러니까 너무 단 빵이나 이게 디저트 같은 거를 한 2개 먹고는 맛이 없어서 대신 밥은 뭐 2그릇씩 먹는데.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시구나. 빵만 안 근데 먹어서. 이게 약간 어떤 나도 맛이냐면 밥을
두 그릇씩 먹는데? 그리고 이것도 두 접시 드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뭐든지 두 개씩. 그래서 근데 이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담백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탕을 많이, 그러니까 오래된 사과를 조금 넣고 설탕을 많이 넣으면 잼이 달기는 엄청 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뒷맛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 버터도 좋은 거 안 쓰면 네. 이렇게 입에 계속 남잖아요. 예, 예, 이렇게. 그럼. 근데 이거 몇 개씩 먹어도 안 바치고 네.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네요. 빵준서는 네. 정말 사랑입니다. 네. 김건희 씨 얘기를 또 오늘 그렇죠. 아, 네. 오늘 이분 무슨 나올 얘기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김혜경 여사가 JTBC와 인터뷰한 게 이슈가 되면서 이제 반작용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윤 후보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청년 작가 특별전에 갔다가 열린공감 TV 기자가 윤 후보의 보디가드라고 하는 분한테 정강이가 2번이나 깔려서 상위 2주 진단을 받는 진짜요? 그런 일이 여성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열린공감 TV 기자가. 아, 진짜요? 네,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왜 혼자 오셨느냐, 부인이 미술 애호가라고 하던데 부인분과 왜 같이 안 오셨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열린공감TV 측 기자가. 그랬더니 이제 윤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그러니까 뭐 보디가드라고 하는데 이분 윤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쓸데없이 질문하지 말라면서 다짜고짜 취재를 막고 기자를 밀치고 옆구리를 때리고 뭐 구두발로 정강이를 2번이나 걷어차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왜 부인에 대한 질문이 이 윤 후보의 리스크가 됐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까? 네. 사실 우리 다 짐작은 하고 있잖아요. 그쵸. 뭐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밝혀진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도 네네. 한겨레가 오늘인가요? 단독 보도 냈는데 이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 8억 원을 누구로부터 조달해서 이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 김건희 씨가 관여한 정황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해서는 최은순 최윤수 엄마 장모. 김건희 씨. 엄마. 네. 부소리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양평이요. 최은순 씨가 봤더니. 뭐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사업할 때 이득을 보고 그러려면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8억을 어디선가 가져왔는데 가져온 사람이 바로 김건희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대요, 8억을? 이게 지금 어디? 저기 알고 있는 여기 아는 어떤 기업의 아들을 만나서 8억 원을 유치를 받았고 빌렸다는 네, 거예요? 빌렸다는 거예요. 뭘 근데 보고 이- 빌려주는 거야, 8억을? 글쎄요, 이분의 사업 수완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8억 원을 유치해서 이 땅을 사들였는데, 알다시피 이 장모님이 한번 같이 사업을 했다 하면 약속한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예를 없습니다. 들면 뭐 사업을 벌여서 대박이 났어. 네. 그러면 이제 공동 투자한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이제 배당은 아니더라도 배분을 해서 이제 좀 그러려고 나눠줘야 투자하는 되는데 거 아니에요? 저 이 약속한 양반은 뭐 몇억 건에서 지 혼자 다 먹어요. 계속 같이 공동으로 투자했던 사람들과 계속 소송을 해요.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서. 네. 문제는 소송에서 전부 다 이겨요. 누구 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8억 원을 투자했던 이분도 결국에 8억 원을 받지 못해서, 빌려주는 8억 못 원을 받았어. 투자한 만큼 어떤 이익을 나눠받지 못해서 고소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 김건희 씨가 이 자금을 조달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판결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와. 이게 어디 이건 뭐 사실인 한 거죠.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아니 그럼 판결문에 나오면 사실로 인정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법원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도 결국에는 이 기업이 패소했어요. 왜냐? 우와. 이 8억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다. 그러니까 8억 원만 돌려주면 된다. 이익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대단하네. 일단 공동으로 투자했다 하면 약속된 이익은 주지 않고 약속된 이익을 주지 않아서 상대방에서 어떤 법적인 소송을 걸어도 소송에서 한 번도 패소했던 적이 없어요. 불사조처럼 계속 이깁니다.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 얘기죠? 이게 지금 2009년에 이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승인이 되고 했던 거는 2012년. 그래서 사업이 진행됐던 건 그때쯤 얘기니까 이 이후로. 2012년에 결혼했어요. 근데 네. 그 전부터 동거 관계였고 윤석열 씨하고.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즈음에 2012년 연말에 이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이 됩니다. 연말- 됐다는 연말이면은 거죠. 결혼이 2012년 3월인가 그때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봐야 될 게 뭐냐면 원래는 한국토지공사주택 LH가 여기를 추진을 하기로 했다가 양평군이 주민들이 LH 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승인이 안 나서 2011월 7월에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봤더니 지역 주민들이 LH 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지역 주민이 누구냐? 누구요? 최은순 씨인 거예요. 여기 갖고 있는 땅 전부 다 갖고 있는 땅이
지역 주민이 자기 네, 엄마라고? 땅 주인이 최은순 씨인 거죠. 몽땅 다 최은순이가 갖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건 어떤 주민들이 여기 LH 개발을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최은순 씨가 반대를 해서 LH 개발이 무산이 됐다가 이 최은순 씨가 우리 땅을 이제 개발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하는 걸로 제안을 하고 양평군이 이걸 받아들여요. 이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반발한 아니 양평구는 그 최은순 씨가 반대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양평군은 원래 LH가 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LH 개발을 지역 주민들이 싫어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우리가 LH로 밀어붙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여다봤더니 지역 주민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개발되는 땅 전부 다 최은순 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되는 지역 거네요. 주민이라고 핑계를 대지 말고 모든 땅이 다 최은수 씨 거니까 최은수 씨가 반대해서 LH 개발을 못하고 민간 개발로 가기로 했는데 대박. 민간 개발 누가 했느냐? 최은수 씨가 최은수 씨 땅에다가 양평군수 허락받아서 최은수 씨 땅에 개발을 한 거죠. 대단하네. 그리고 한 200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아니, 개발을 한다는 게 거기가 이제 택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을 조달한 게 2009년이에요. 그러면 당시에는 LH가 이거 2006년부터 개발하겠다고 추진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LH가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여기를 민간이 개발하려고 돈을 투자하고 준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어그러질 줄 알았다. LH가 개발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은 이상 2009년에 이 땅을 핑계로 돈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정황인 거예요. 그래서 2012년 11월 그러니까 결혼 이후죠. 이 승인이 됐는데 이 승인 허가 주체가 누구냐? 양평 군수. 양평 군수가 누구냐? 미션 김선교 팀. 씨입니다. 누구야? 미션 김선교 씨. 이 김선교 씨는 누구냐? 김선교?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윤석열 후보 캠프 소속이에요. 경선 국회의원이에요. 때부터. 지금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 네. 그런데 김선교 씨가 이 공직을 허가를 했던 양평 군수였던 시절에 윤석열 씨가 누구였느냐? 양평을 관할 지역으로 뒀던 여주지청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양평을 관할 구역으로 둔 검찰 지청장이었고 이 양평을 관할하던 양평 군수가 김선교 씨였고 미션팀. 그리고 이 김선교 씨가 바로 최은순 씨네 땅에 민간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은순 씨가 그 이익을 다 독점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주체가 바로 김선교 씨라는 이 거죠. 모든 상황이 우연으로 겹칠 수 있는 확률은 없죠. 번개마다 죽을 확률보다 더 로또와 낮을 연금 복권을 동시에 맞을 확률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와. 택지 개발이나 용도 변경 이런 거는 대통령이 와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길 내는 거 하나가 때문에 땅값이 얼마나 올라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의 뭐 신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불가능한. 허가를 해준 게 뭔지가 저는 궁금한데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도록 뭘 해줬다는 얘기인데 얼마만큼 어려운 거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대장동 사업이 뭐 LH가 빠지고 압력이 있었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문제가 네.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대장동이랑 똑같은 상황에 다 해먹은 사람이 최은순 씨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도록 허가해준 사람이 이 양평 군수고 이 양평 군수가 지금 바로 윤석열 후보 캠프 소속에 돼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고 경선 때부터 우리 미션팀 김선교가 윤석열 캠프에 있었어요. 이름도 잘 줘.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진짜 무슨 마술사들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냥 위법을 해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뭐 이 너무 사람들은. 우스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린공감TV에서는 어제 무슨 보도를 했냐면 이 김건희 씨가 줄리였다라는 이 네 번째 제보자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게 공개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왜 한 사람의 한 여성의 인생을 그렇게 막 파헤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줄리였는지 아니었는지 무슨 업소 여성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왜 업소 여성이어도 뭐 가능하다면 뭐 영부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 뭐 그런 일 하는 분들이 뭐 형편이 좋아서 그런 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겠어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열심히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전문성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 부인 됐고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됐다? 아유 사실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직업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누가 비난할 수는 아유 없는 나는 문제니까. 만약에 진짜 그 과정들을 거짓말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한다면 난 회유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김건희 씨가 줄리였던 시절에 맺었던 고위층 인맥들 이 인맥들을 동원해서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익을 편취하고 부당한 부를 축적하고 온갖 불법을 다 무마시키고 했던 이런 자기가 줄리로서 맺은 고위층 인맥이 어떤 자기가 저지른 범죄 의혹들을 다 무마시키는 다 덮는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맺은 사적 영역의 네트워크를 공적 영역에서 부정한 영향력으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분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의혹이 상당하고 정황도 상당하고 심지어는 같이 문제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혼자만 살아남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일이 계속 가능한 이유가 이때 맺었던 인연들이 지금 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린공감TV에서 이번에 제보했던 그분 인터뷰를 해본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네. 이분은 이제 사채를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 원래 직업이 누가요? 원래 직업이 제보자가 아, 제보자가. 이 제보자는 이제 뭐 웨이터들이나 이런 어떤 원래 식당이나 무슨 뭐 일수하셨구나. 네, 그렇다. 일수하셨던 네. 분들인데 그래서 웨이터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그러는 과정에서 원래 인천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네. 서울로 넘어오게 되고 이제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그러니까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웨이터들에게도 돈을 많이 빌려주고 이제 일수를 거들어 다니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여기에 마침 돈을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 이 마포 쪽에 유지로 알려진 그래서 돈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분도 이제 사업가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이자를 쩐주? 받는 그렇죠. 이자를 받는 오늘 걸로 전주 네, 유명한 분이었고 되게 인맥이 다양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고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다. 그래서 이분과 약속이 있어서 이 볼케이노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 나이트클럽에서. 네. 볼케이노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네. 약속 시간에 좀 늦어가지고 갔더니 만나기로 했더니 사업가가 옆에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분이 줄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이 줄리였다? 네. 줄리를 불렀다. 근데 네. 이제 인사도 안 하고 도도하게 앉아 있어서 본인이 되게 불쾌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업소 여성 같지 않았던 게 뭐냐면 검정 색깔 정장을 입었는데 바지 정장을 입었고 그리고 업소 여성들의 어떤 관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관리를 받는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가가 자기랑 약속을 해놓고 이 줄리를 불러서 데리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한 사이에 없어졌다라는 거죠. 줄리랑 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업가가 그래서 그 다음날 통화를 했는데 뭐야? 줄리랑 나간 거냐 그랬더니 그런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차 이제 간 거냐? 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줄리랑 같이 2차를 나갔다라는 거를 자기가 통화하는 상황에서 뭐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20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냐 세세한 거를 라고 했더니 본인이 어떤 그런 불쾌한 경험이 있었고 인사도 안 하고 했던 불쾌한 경험이 있었던 데다가 이분이 증언한 내용이 그 제보자들이 제보했던 내용과 인터뷰했던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공통점이 많다. 네, 그냥 이분이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대학 재학 시절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대학생이라고 본인을 칭했고 웨이터들이 어떤 고위 관료들이나 좀 고위직 좀 인사들이 오면은 전화해서 오늘 와라라고 했던 그런 일반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업소 여성이 아니라. 네. 근데 이분들을 일반미라고 불렀다고 해요. 신선해서 뭐 일반미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일반미. 네, 일반미. 그래서 일반미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업소 여성들과는 분명히 대비되는 그런 어떤 옷차림이나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이 어떤 외모가 변천사가 크잖아요. 입학과 할 때와 대학 재학 중과 대학 졸업할 때와 외모가 변화가 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대학 재학 중인 시절로 얼굴을 다 골라요. 기억하는 얼굴들을. 그러면서 이분 만났던 또 다른 제보자도 오래전에 일했던 웨이터는 검정 정장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줄리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에 쓰이는 이름이 아니었대요. 왜냐면 보통 다 뭐 연희 뭐 이런 한국 이름을 연희. 쓰다가 뭐 그런 식의 이름을 쓰는데 줄리라는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도 드물었고 더구나 그런 옷차림으로 나오는 분들도 드물었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 대학생이어서 옷도 이렇게 입고 나오나 본인이 자격지심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주들이 관리하는 여성은 아니었지만 급이 되는 사람이었을 때 어떤 웨이터들이 연락해서 불렀던 사람이었던 건 맞고 그 당시 자기가 만나기로 했던 그 사업가 줄리와 함께 나갔다는 그 사업가도 상당한 인맥을 가진 어떤 마포 쪽의 유지였다.
네, 근데 당시에 최은순 씨가 돈을 많이 벌 때예요. 엄마가 돈을 많이 버는데 굳이 자기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때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인맥 관리라든지. 네. 더군다나 동기들이 그때는 뭐 김건희 씨가 갓그랜저 타고 다닌다, 하얀 그랜저 타고 다닌다라고 돈이 했던 많았네. 94, 5년 그때쯤에 그랬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 이 당시 볼케이노가 뭐 룸도 있고 그냥 스테이지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스테이지 가까운 그런 테이블에서 놀고 좀 돈이 많고 비밀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은 룸에 많이 가고 그래서 여러 세대가 오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그 94년도, 95년도, 96년도 요때의 그 볼케이노를 묘사하는 것도 제보자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착용과 이미지를 한 줄리라는 여성을 기억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신기하다. 이 제보자는 근데 되게 용감해요. 이분은 자기 얼굴 내보내도 상관없고 목소리도 음성 변조하지 말라. 그런데 열린공감 TV 쪽에서 얼굴을 내보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목소리 변조 없이 얼굴은 이제 안 나가게끔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마 방송 내보내면 그 당시에 웨이터가 거기 뭐 몇십 명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될 만큼 거기가 잘 됐던 데고 웨이터들이 다 자기 보조 웨이터까지 다 두고 있었다. 그러면은 엄청 잘 나갈 때였나 보다. 진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나도 그 다음에 그 줄리를 본 다음에 다시 볼케이노로 방문할 일이 있었을 때 줄리가 지나가는 걸 본 적도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줄리를 기억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자기 누군지 그쪽 관계자들은 다 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증언했으니까 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케이노 있으면 관계자 부르면 되겠네 여기. 웨이터 증언- 팀장 이런 분들 막 완전 너무 잘할 오래 증언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증언을 권유하기도 했어요, 이분은. 그러면서 아마 못 나올 거다. 왜냐면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도 아. 다 기억이 난다. 기억이 남아있고 사람이 뭔가 성형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의 뭔가가 남아있는 거는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대학 동기들이 얼굴이 진짜 많이 달라졌다라고 했지만 다 나왔을 때 그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김건희 제 씨인지 알았다면서. 명신이 아니냐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알아봤던 것처럼 아마 지금 저걸 본 사람들 중에 줄리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보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제보가 더 많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대선 후보가 되고 뭔가 유력한 후보로 되면서 제보를 했던 사람들도 자기 제보를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많다라는 것 거죠. 같아요. 잠시 후 하얀스마트 오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저는 이분이 지금 몇 회를 쭉 걸쳐가지고 또 심평론가님 친절하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는 무척 똑똑하다. 그쵸. 이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똑똑한 게 관계를 맺고 내가 이 사람과 엮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타겟을 고를 때요. 사실은 이 사람이 목숨 바쳐 나한테 뭐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아서 잃을 게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잃을 게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숨 바쳐 너한테 최선을 다할게 해도 안 땡큐야. 너는 노 땡큐인데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입막음하기가 쉽고 입만 뻥끗해도 이게 엮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쉽게 입을 안 열 것이고 이게 엮여 들어가기가 되게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고위층이라든지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접근하는 타겟층을 고를 때 이 여자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군요. 전화 볼 수 없는. 아무나 전화해서 아무한테나 나오는 그런 업소 여성은 아니었던 것 절대 같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의상도 완전히 다르게 자기가 뭔가 급이 다른 것처럼 입고 그리고 아무한테나 나오진 않고 하는 게 상당히 영리해 보인다. 자기는 그래서 약간 좀 재수 없었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정말 난다. 영화 같네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거.
이분이 뭐 자기 출세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썼는지 사실 우리가 그게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맺은 인맥으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맺은 인연들로 지금 줄리에서 김건희 씨로 새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김건희 씨가 줄리 때 맺은 인연으로 모두 다 지금 모든 불법에서 다 불사조처럼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줄리의 한 사람의 과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사적인 네트워크로 어떻게 공적인 부정을 덮고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검증할 대상이 아닌가. 정말 매주 파도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그 윤석열 후보자님의 배우자님. 저런 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나도 좀 남자를 좀 여보세요? 이렇게 많은 남자를 골랐으면 결혼 잘하셨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시다면서. 정말 남다릅니다. 알면 알수록. 이분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나오면은 틀림없이 말실수할 텐데. 근데 안 나오면 또 어쩔 건데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말이죠. 뉴스버스인가요? 뉴스버스. 네. 뉴스버스 네. 하고 인터뷰 보니까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발언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줄리에 대한 이야기를 차라리 무시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줄리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이 이제 퍼져 나왔구나. 네. 그래서 저까지도 알게 됐군요. 선관위가 뭐 줄리랑 르네상스라는 단어 사용을 제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제재를 해요? 그래서 그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라고. 아, 그럼 토론할 때는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일부 유튜버들한테 그렇게 뭐 연락을 유튜버들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건지 뭔지. 네. 일단 이분은 나오셔도 문제인 게 제가 볼 때는 같이 동업하던 도이치모터스 선수가 구속됐고 이제 그분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 재판에 넘겨지면은 김건희 씨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거예요. 아마 만약에 기다리고 있지 않나 네, 제가 그럼 알기로는. 처음 나온 얼굴이 어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사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또 주가 조작이 만약에 지금은 기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기소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아유, 기소가 된 거면은 이거는 반은 증명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지금 검찰이 윤석열 씨가 직전 총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이거는 뭐 거의 빼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벌써 기소가 됐었어야죠. 그럼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남편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시절에 완전히 묻혀 있었다가 총장 그만두자마자 이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줄줄이 관련자들이 다 전부 다 구속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엄청난 사안이라는 소리고 피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또 한 가지는 어떤 행보들 뭐 사과를 개사과 사진을 올린 사람이 뭐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라는 사실 김건희 말고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토리 아빠 네. 그거요? 그리고 또 열린공원 TV가 인터뷰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말하는 시한폭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나왔을 때 저희 남편처럼 말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듭니다. 영상 말고 사진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나올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안 나오면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각본이 완전히 짜여진 그런 어떤 기획한 인터뷰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생각이 들어요. 일부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누군가가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무리 짜져 있어도 이 녹화를 하거나 쓸 때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보는 눈이 그 사람만 있으면 저희 둘만 찍고 얘기하면 상관없지만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SNS 시대에는 그것도 참 어렵지 않겠나. 제 고민이 생각에. 좀 많겠네요. 아마 네. 뭐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버스레이디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김혜경 여사 인터뷰가 이렇게 계속 조회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나오지 어떤 않은 형태로 형태로든-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네. 있을 것 같고. 질문들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 해주셔서 오늘 제일 재밌었는데 나는. 네. 아니 굉장히 흥미진진했죠? 네,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아니, 표정은 벌써 뭐 나왔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도 대부분 마타도어입니다만은 마타도어와 관련해서 충실히 설명을 했고 뭐 대장동권과 관련해서는 2번이나 하루 왼종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 공세 다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뭐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 빠지는데 그게 참 아픈 그런 계기가 됐다. 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재명은 뭔들 다 해명이 된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피하잖아요. 언급을 안 해가지고 그냥 결국 뭉개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농쳐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대선 때 사실 대선 말고 갑질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게요. 후보자들한테 맞아요. 그렇죠. 너무 슬프다. 총선 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갑질할 때가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저기 좀 이상한데 수상한데 정확하게 규명하고 정확하게 너의 입장을 얘기하라.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때인데 이럴 때 그냥 도망 다닌다? 그럼 그런 사람한테 표 안 줍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정치인들을 봐서 예를 들어 스캔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해명하는 그의 태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60대 후보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한 30살 넘게 연하인 여성과 바닷가에서 비키니 입고 우와, 우와. 그 사이 찍힌 거예요. 네.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져요. 상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네. 그동안 했던 발언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유권자들은 그 여성 모델과 무슨 일이 있었나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꽤나 고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이라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을 다 떠나서 어떤 태도로 맞대응하느냐. 그러니까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찍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최소한 내가 지지를 받겠다고 나와가지고 우리 선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요. 그 캠퍼에 다 보존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 쓴 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태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예. 김현